안녕하세요. 알로하 개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의 아버님의 묘지, 그러니까 국립현충원 정도 되는 그런 곳을 다녀왔어요. 여기서는 그곳을 펀치볼이라고 부르거든요. 펀치볼에 다녀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침을 먹자고 해서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인근에 이제 먹으러 가는데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베트남 누들을 먹고 싶다고 해서 여기 지금 가는 도중에 검색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인근에 스타디움이라 그래서 경기장이 있는 곳이에요. 경기장 옆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베트남 누들 파는 데가 있는데 그곳이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0시에 오픈이래요. 근데 저희가 9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상가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서브웨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돌아가서요. 이렇게 인더박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하얀 색깔 있죠? 이거 카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타디움 카멜라이거든요. 레스토랑이고요. 저기가 한국 식당인데요. 저기 이렇게 가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도 많고 야끼니쿠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어요. 우리나라 뭐 돼지고기 뭐 제육볶음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돼지고기 그런 거, 그다음 불고기, 갈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모임, 직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디움 포라고 되어 있죠. 베트남 누들, 베트남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10시에서 9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 그러는 거야. 지금 10시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여자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문 열어주는 게 항상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일종의 매너이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고요. 메뉴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서 하나씩 먹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컨비네이션 이렇게 큰 거 하나 시켜가지고요. 둘이 나눠 먹고 이제 작은 거 에피타이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렇게 해서 항상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 몇 번이죠? 스페셜로 하나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에피타이저 누들스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가게는 깨끗했고요. 그리고 테이블 상태라든지 의자 상태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깨끗했었어요. 그래서 뭐 공기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식당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조금 널찍널찍해서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이걸로 주문해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지테이블이 엉초이 이거 있나 보다. 제가 베트남 누들을 처음 먹어본 거는요, 미국 와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신랑이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왜 본토에도 콜로라도 있을 때도 이렇게 이제 해서 먹었었거든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쇠고기 국물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괜찮았어요. 이 집 내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죠. 페인트도 다시 했는지 이렇게 깔끔하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은 지금 종업원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걸 자세히 봤더니 십자수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십자수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눈이 정말 빠져버릴 것 같거든요. 이 대형 작품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 아니 멋진 작품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십자수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그러긴데 이 눈알이 정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베트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베트남도 이제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곳 중 하나 있죠. 중국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했어요. 정말 깔끔했고요. 이런 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 신랑과 이제 짧은 대화인지 깊은 대화인지 뭐 이런 지금 대화를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보고 좀 더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영어가 너무 고급 영어라서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주제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시들도 대체로 깔끔하죠. 다른 데 가면은 좀 오래 이게 멜라닌 접시인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누리끼리 하고 막 이렇게 긁혀져 있는 자국도 많고 이러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거였고요. 잠깐 한번 보자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오늘 이제 신랑 아버님, 어머님 이제 모셔져 있는 그 이제 산소 이제 현충원 비슷한 그 묘지에 이제 갔다 오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신랑한테 오늘 일요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냐고 이제 물어봤죠. 저희 신랑이 교회를 일요일 아침 뭐 7시 반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왜 안 가는지 한번 제가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오늘 이제 저를 기다린다면서 기다렸는데 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핑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는 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렇게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대대로 이제 이렇게 한국은 그렇잖아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위에 이제 선조분들이 이제 어떤 종교를 믿으셨냐에 따라서 그 집안 내력이 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이고 이제 동양은 불교적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불교 쪽에 많이 심취해져 있고 이제 그쪽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을 다닐 때 전공이 철학을 전공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많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기는 제가 좀 말이 좀 딸릴 수 있고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분한테서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이런 부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어떤 걸 보여주게 됐냐면은 신랑이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 컷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제가 영어 발음을 구리잖아요. The Four Noble Truths. 자, 잠깐만요.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서 듣고 왔었는데 The Four Noble Truth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발음이 구려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 사성제 4가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가 있고요.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건데 아주 어려운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 더 트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존재는 그들의 삶 동안에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두카라고 표현을 하네요. 두 번째는 더 cause.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탐욕 그리고 근본이 이제 근본적인 무지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면 갈망이 있고 탐욕인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탐구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이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그랬었는데 철학적인 부분에선 제가 많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살면서 30에 살면서 보이는 삶이 있고 40에 살면서 보이는 이렇게 세상의 이치가 있고요. 또 50대를 가면서 보이는 세상의 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치라든지 좀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빨리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교과서 밖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얻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무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무지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r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고통의 소멸은 갈망의 소멸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네요. 고통의 소멸, 갈망의 소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통의 소멸은 갈망,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함께 이루어진다고 그러네요. The path.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해야 할 방법들이 있대.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거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8 정도라 그래요. 이 사성제의 또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8 정도라 그런가 봐요. 이거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불교는 그 세계에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세계도 힘들지만 하나님 세계는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아라. 등등등등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고통의 내면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만 막연히 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막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성제는 불교에서 삶 고통과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고통의 진리 더 트루스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는 고통 즉 두카라는 것을 겪는다고 사실을 깨닫는 단계이래요. 이거를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어느 단계일까요?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 불만족,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고통의 진리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예를 들자면 병에 걸리거나 나이를 먹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이 모든 게 고통에 해당된다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고통의 진리는 삶 자체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정하냐 아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두 번째가 cause였잖아요. 고통의 원인. cause. 자,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싶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돈을 제가 벌지 못했을까? 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을까? 뭐 친구라든지 뭐 있었겠죠? 그리고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갈망,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게 될 때 그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대, 30대 뭐 지금도 괴로움이 있겠죠? 그렇게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지의 고통의 원인인데 삶의 본질 무상함이라 그러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이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고통은 우리의 욕망과 무지에서 온다는 가르침이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이거를 the core, 멸, 이렇게 멸이라고 읽는데 고통의 소멸이라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하는 건지. 고통은 완전히 멈출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이 멈출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도인의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것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은 것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욕망과 집착. 이게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갈망, 즉 욕망이 멈추고 고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니르바나라고 하네요. 욕망과 무지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은 the path. 매각? 도? 고통을 끝내는 길. 자, 여보 이거 좀 해봐. 사운드 바로. pronounce. The path. 오케이, the path.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8정도 올바른 길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요. 두 번째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올바른 말을 하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올바른 행동을 하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올바른 생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올바른 노력이래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올바른 마음의 챙김이래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올바름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삶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올바른 거를 이제 이해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올바른 생각을 하라고 하네요. 견해가 생겼으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이 있겠죠. 이 해 끼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올바른 말이래요. 거짓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평온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이래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기까지는 이 위에서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행동까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각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의 선택이래요. 그쵸?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거. 제 일이 하찮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또 그분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 건강하게 먹고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은 또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이제 돈을 벌시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낮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누구는 낮다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죠. 저는 그 일이 나쁘지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올바른, 여섯 번째가 올바른 노력이래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도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좀 더 내려가서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딱딱하죠,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아침에 신랑하고 이거를 이제 컨텐츠로 한번 삼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사성제와 팔 정도는 저녁 때 돼서 다시 좀 더 심취해서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본 거고요. 사성제를 읽었을 때 맞다, 내가 이동안 이거를 정립을 못 시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칠 수 있는 맞구나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곱 번째가 올바른 마음 챙김이래요. 현재 순간에 집중해가면서 자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챙기는 거죠. 저는 현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현재가 있고 미래에 있고, 또 물론 과거는 그 당시에 또 현재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고 현재를 즐기자는 거 이제 바뀌어서, 옛날에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다른 시공간을 이제 넘어서 현재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서도 자꾸 이제 내면과 부딪히는 한계가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지금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 현재에 충실하고 이 컨텐츠를 하면서 즐기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나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건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덟 번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바름에 집중하래요. 명상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이 명상은 저도 아직 그렇게 해보진 못했었거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요. 욱하면 먼저 표현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 신랑이 항상 너는 좀 화가 많은 것 같아 이래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싫었었어요. 내가 왜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해요. 그래 나 화 많아. 그러니까 인정하면서도 조금 기다려 줄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의 평정,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갖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너 왜 그런 말을 해?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인정하면서 우리 신랑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이런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 봐요. 학교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시키든지 이런 거 하나 봐요. 3분 동안 이렇게 화를 이렇게 놀릴 수 있는, 컴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었잖아. 저 또한도 배우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내면에 심취했는 게 그다지 이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챗 GPT한테 물어서 조금 공부를 했고요. 지금 얘기했던 사성제와 팔정도를 보면서 챗 GPT가 요약을 해주네요. 1단계는요. 삶에는 고통이 있대요. 그렇죠. 삶에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태어남과 동시에 고통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걸어야 돼요. 걷기 위해서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을 넘어져야 한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고통이잖아요. 그 2단계가 이제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무지잖아.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 위로 올라가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무언가를 알아내잖아. 저걸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갔다 그러면 무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이 무지가 고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3단계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요. 이 모든 게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갔을 때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구나. 내가 이거 가질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욕망, 무지, 고통의 원인, 고통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니까 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이제 좀 평온하게 살고 싶은 거죠. 좀 작아도 괜찮고 조금 없어도 괜찮고 그래도 다 사라져 간다는 거를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풍족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4단계까지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즉 8 정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8개의 정도를 알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된다는 거는 이 성자와 인자가 쉬운 그 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다는 건 그렇게 4단계까지 걸쳐 옴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거겠죠. 근데 성인이란 단어를 성인이 돼서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하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내면적으로도 이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이제 불교에서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와 행복을 찾으라고 이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이 얘기는 다음번에 좀 더 하자고요. 어떤 게 궁금해졌냐면요. 이제 저는 어떤 게였냐면요. 이걸 봄으로써 왜 이제 여기서 왜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좀 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저는 거기까지의 도력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부부는 왜 만났을까? 불교적 사상으로 이제 이 얘기 해줄 수 있니?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챗GPT가 저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번뇌에 우리 이제 또 다른 제가 이제 감수하고 또 가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물어봤죠.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나의 자녀가 되었니? 하고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2가지 요건이 이제 저에게는 궁금했던 거죠. 제가 일반 보통 사람인지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부부의 인연이 어떻게 불교 사상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 사상에서는 부부가 만난 이유를 설명하려면 인연의 이제 과업이라고 해서 그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인간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해요. 인연이라 모든 만남은 연결된 결과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행위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부부의 만남은 나와 당신과 만남은 이전의 혹은 과거의 행위나 현재의 특정 조건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인연의 결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눴던 선한 행위가
이번 생에 서로 만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만난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서로 이런 부부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윈윈이라 그러는 거잖아. 상대방을 좀 더 끌어올려주고 나 또한 그 사람 끌어주고 저 사람도 나를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이제 업이라고, 첫 번째가 이제 인연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업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만남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업 자체를 까르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한 말과 제가 지금 이 한 말은 나중에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먼 미래에 봤을 때 한 행동과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네요. 그래서 부부의 관점에서 부부가 된 이유는 서로의 업의 결과로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부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특별한 배움의 장이라 그러는 거죠. 저는 이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항상 탐색하고 이런 거 왜 그럴까,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이게 몸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배움의 장이래요. 이 부부 생활하는 게 이제 부부 배움의 장이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이제 흔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 그러네요. 이제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제 그런 흔적들을 또 이제 미래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함께 배우고 깨닫기 위한 인연을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가 이제 또 이렇게 부부에서 온다 그러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이해를 배우게 된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배울 수 있대요. 이거는 진짜 아따, 우리 신랑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와 남편이 단순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완전의 수용성, 불완전함의 수용성을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불교에서는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교가 저희 인간이 불완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똑같이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그 단계를 신혼 초기로 보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사는 기에 한 4년 5년 차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은 이제 무슨 청년기 이렇게 보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이제 나 또한도 남편에게서 배려받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저희 신랑은 아직 이게 결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항상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 거잖아요. 나를 너의 잣대 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부부 관계는 수행의 장인 것 같아요. 연속의
이게 수행의 장인 거죠. 깨달음의 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수행인데요. 부부 생활에서 화내지 않고 자비로 실천하려는 노력. 저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화를 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양말을 이렇게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고, 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매일 이제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청소를 하질 않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이렇게 부부 생활에서 이제 화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서로를 존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그 사람의 내면이 또 보이는 거겠죠? 그걸 하는 연습.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을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난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속 터지는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이걸 이제 좋은 편으로 보면은 장점도 되기는 해요. 왜냐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한 말을 한두 개만 쏟아내도 마음의 상처, 마음의 비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고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이제 안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이제 비수 꽂는 거를 이제 늦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저는 지금 저희 재혼 이 생활이 6년, 7년째 유지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우리 신랑과 제가 만나는 그 만남이 과거의 업과 현재 인연으로 만났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만남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제 배움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로 윈윈하는 부부가 만났을 때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서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자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거는 깨지는 인연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빨리 깨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부부가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 부부를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부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도우면서 삶 속에서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여정, 함께하는 파트너로 만나는 것이래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파트너, 동등한 파트너로 이렇게 부부가 가야지,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위 있고 누구는 하위에 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삶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이 삶 자체 수행인데 그 과정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파트너, 이게 파트너. 맞아요. 이 파트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파트너의 삶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불교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껏 이렇게 오늘 제가 좀 배우고 싶었고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컨텐츠를 한번 남기게 되었어요. 이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저도 많은 깨달음과 이제 공부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